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 소개팅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소개팅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진이 빠져 있던 때였거든요. 그냥 주말엔 방구석에서 귤 까먹고 드라마나 보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결국 나가게 된 이유, 바로 제 직장 사수 때문이었죠. 사회 초년생 시절 왠지 모르게 저를 많이 챙겨줬던 든든한 선배, 회사 생활이 뭔지 모르던 시절 밥도 사주고 회의에서 버벅이면 슬쩍 커버도 쳐주고 정말 세상에 이런 사수 또 없다 싶은 분이었는데 그 사수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 있어. 내 군대 동기인데 성격도 좋고 사람 참 괜찮아. 너랑 잘 맞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만나봐줘. 안 맞으면 그냥 밥 한 끼 한 거라 생각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투, 그 부탁. 은혜를 저버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준비해서 소개팅 장소로 나가게 됐는데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죠. 약속 장소가 엇갈렸던 거예요. 각자 전혀 다른 지점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요. 그 상황에서 연락 한 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전화를 걸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에이 뭐야 하고 각자 속으로 이 사람 뭐 이렇게 무성의하지? 이 정도면 약속 개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의 계시였던 것 같아요. 그날 그냥 서로 못 만나고 끝났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서 귤이나 까먹고 말았으면 내 인생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지도 모르죠. 결국엔 제 사수가 중간에서 중재해줬어요. 야, 둘 다 지금 뭐하냐? 연락이라도 좀 하지. 우선 일단 얼굴은 보고 와라. 그렇게 정말 억지로 얘는 어차피 내 스타일도 아니고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만났죠. 처음 서로를 마주본 순간 눈빛이 말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멍청한 인간이구나.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어색하지 않게 차 한 잔은 마셨고 기계적인 인사 몇 마디를 주고받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소개팅을 마치고 나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자 하나쯤은 보내는 게 제 나름의 예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그 사람에게만은 제가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처음 만남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서로 별말 없이 끝났고 제 사수도 별다른 피드백 없이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아, 서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렇게 정리해버렸죠. 굳이 애써 의미를 두고 파고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수많은 소개팅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루였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던 거죠. 그런데 정확히 2달 뒤쯤 그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번호가 낯익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문자를 열었는데 내용이 참 좀 황당하면서도 묘하게 사람 마음을 잡아끄는 구석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씨. 사실 그날 소개팅 끝나고 돌아가던 길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모셔다 드릴까 고민하다가 괜히 불편해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보냈거든요. 아, 그냥 모셔다 드릴 걸 그랬어요. 그날 저 삼중추돌 사고 났거든요. 일주일 전에 퇴원했습니다. 사실은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 이제야 연락드려요. 저 혹시 저 잊으신 건 아니죠?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뭐지 이 사람? 소개팅하고 2달이나 지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연락해오는 건 너무 뜬금없기도 했고 그날 우리가 남긴 인상이 서로 그리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보단 낯선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쿡 찔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고도 났다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번쯤 얼굴은 보는 게 예의겠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식사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그 어떤 기대도 감정도 담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깔끔하게 조용히 선을 긋고 잘 정리하고 돌아오자. 그게 제 목적이었죠. 당시 저는 회사에서 주재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발령만 떨어지면 몇 년은 외국에서 지내야 할 상황이었고, 저로선 오히려 그 기회가 너무 간절했죠. 집에선 결혼하라고 난리였고, 부모님은 절 볼 때마다 네가 문제다,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잔소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오빤 그렇다 치고 여동생까지 결혼 날짜를 잡아버리니 부모님의 상황은 더 심해졌죠. 그래서 넌 언제쯤 할 건데? 동생도 가는데 너는 왜 아직? 그럴 때 마침 회사에서 주재원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가 떴고 전 그걸 기회다 싶어서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죠. 무언가를 피해 도망친다는 생각보다 그때는 정말 나만의 삶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저는 진지하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주재원 신청을 해놨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 건강히 지내시고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 인연을 정리하려 했던 거죠. 그날 이상하게도 날씨가 참 묘했어요. 하늘은 흐린 듯 아닌 듯 햇살이 어설프게 번져 있었고 따뜻하다고 하기엔 바람이 살짝 서늘했지만 그래도 옷깃은 거칠 만큼 봄바람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바람 사이로 진하게 퍼지는 아카시아 향기. 그 향기가 순간적으로 코를 찌르더니 가슴 안쪽까지 파고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좋은 날, 괜히 좋은 예감 같은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바람,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리 풍경이 그날따라 이상하리 마치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걸음걸이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러니까 그날 다시 만난 그 사람이 식당 앞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분명 어색해야 하고 기계적으로 인사만 나누고 들어가야 했는데 어쩐지 마음이 살짝 설렜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그 사람은 예전이랑 똑같았고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의 눈빛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부드럽고 조금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쩐지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속으론 에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도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말랑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죠. 귀신에 씌었나 보다. 정말 내가 왜 설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정대로 말을 꺼내긴 했어요. 마음을 다잡고 애써 눈 마주치지 않으면서 사실 제가 주재원 신청을 해놨어요. 그 외국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인연 정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게 제가 준비한 계획된 작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붙잡아 주길. 진심이 담긴 눈으로 미정 씨 가지 마세요. 저는 미정 씨랑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면 내가 세운 계획쯤은 기꺼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 사람, 그러니까 제 남편이 된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했어요. 미정 씨, 그럼 제가 대신 기다릴게요. 어디로 가시든. 돌아올 때까지 제가 기다릴 테니까. 그 말이 참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드라마 대사 같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이 자꾸만 났고 결국 제가 먼저 다시 연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던 애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어디 가나 나는 일로 자아를 찾을 거야 라고 젠치하던 제가 일은 어쩌고 그렇게 푹 빠졌냐고. 그런데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무너지겠다 싶을 만큼 쏟아져 들어오는 그 감정이
내가 붙들고 있던 현실을 가볍게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커리어니 뭐니 다 내팽개치고 남편과 열렬하게 연애를 했어요. 회사도 쉬어가며 그 사람과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그리고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딱 신혼여행까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둘만 사랑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서로 믿고 아끼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만은 끄떡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순진한 생각이었죠. 우리 둘 사이에 시댁이라는 단어가 끼어드는 순간부터 모든 게 좀 구질구질해졌어요. 나는요, 정말 쿨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시집살이? 그런 거랑 나랑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디서 그런 거 당하면서 살까? 난 내 기준 분명한 사람인데 그런 일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일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댁만 가면 내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작아져요. 말도 줄고 숨도 얕아지고 표정은 어느새 굳어있고 난 키도 큰 여잔데 사회에서 나름 이름도 알리고 당당하게 살아왔던 여자인데 근데 시댁에만 가면 그런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스만 외치는 여자가 되더라고요. 뭐든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끝에는 꼭 미소. 진짜 인형이에요. 그것도 웃는 기능밖에 없는 바비 인형. 이쯤에서 우리 시어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I believe. 우리 시어머니는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밥도요. 남편이 있어야 드세요. 혼자선 입맛이 없다며 식탁에 앉지도 않으세요. 마트요? 혼자선 무서워서 못 가신대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험하대요. 카트 끄는 것도 힘들다며 꼭 우리 남편을 데리고 나가세요. 근데 웃긴 건요, 그 연세가 많지도 않으세요. 그냥 딱 평범한 60대 초반. 요즘 어르신들 중엔 그 나이에 등산 다니시고 유튜브로 홈 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이 엄청 늙으셨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일을 해야 할 땐 더더욱 명절, 대청소 날이면 아이고야 나는 허리도 안 파져.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서 못 움직여. 하시는데요. 그 무릎으로 얼마나 빠르게 안방에 들어가 누우시는지 제가 더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이 아닐 땐요. 정반대예요. 너무 젊어서 탈이라며 자꾸 본인이 얼마나 팔팔한지 자랑을 하세요. 나 있잖아. 요즘 젊은 사람보다 더 잘 돌아다녀. 요가 강사가 나한테 놀랐다니까. 허리 유연성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리고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게 정말로 나보다 체력이 더 좋으세요. 제가 살짝 감기라도 걸리면 아이고 미정은 왜 이렇게 약하니? 아가씨들은 기운이 없어. 기운이?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슬쩍 자람처럼 끼워 넣으시죠. 그리고 결정타, 춤. 시어머니는요, 취미로 춤을 배우러 다니세요. 사교 댄스부터 탱고, 라틴까지 섭렵하시는데 그 허리 돌리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명절 전날 저는 청소하느라 허리 굽고 거실에서 걸레질하고 있는데 시어머님 방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허리로 팔자를 그리고 계셨어요.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분이실지 대충 감이 오시죠? 남편은 마마보이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여행이요? 꼭 같이 가야 해요. 어디 좋은 데 간다며? 나 안 가도 돼. 근데 뭐 어차피 방 하나 더 잡는 거잖아. 그럼 뭐 나도 따라가면 되겠네. 그 말투 진짜 난 안 갈게로 시작해서 같이 가자로 끝나는 기적의 화법이죠. 근데 그렇게 같이 다니자고 하면서 막상 합가 이야기만 꺼내면 손살을 치시는 분이세요. 나? 아이고 나는 며느리 무서워서 합가 못해. 나도 내 삶이 있고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잖아. 난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지만 며느리가 있잖아. 며느리가 있으면 이젠 아들은 보내줘야 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요, 한 번도 아들을 보내주신 적이 없었어요. 마음도 시간도 생활도. 항상 당신 곁에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분이었죠. 결혼을 했든 집이 따로 있든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진짜 큰일이 한번 터졌어요. 제 인생을 뒤흔든 그런 사건. 시어머니에게 5kg짜리 다이아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반지를 처음 봤을 땐 진심으로 놀랐죠. 사이즈가 거의 무기급이라 손에 끼고 있으면 빛 반사가 얼굴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반지였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반지 너 결혼하면 물려줄게. 나도 이거 시집올 때 받은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죠. 그 반지? 아이 낳으면 줄게. 대를 이어야지. 대를 잇는 여자가 가져야지. 반지 하나에 목숨 걸 생각은 없었지만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는 태도, 그리고 그걸 자랑처럼 말하는 그 표정. 더 웃긴 건요, 그 반지. 이미 예전만큼 값어치도 없었어요. 다이아 값 떨어진 거야 뭐 뉴스에 다 나왔고 5캐럿 이랍시고 들이댔지만 디자인은 또 얼마나 구식인지. 솔직히 요즘 애들 그런 스타일 손에도 안 낀다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반지를 마치 가문의 상징인 것처럼 그걸 줬다, 안 줬다로 사람을 평가하려 드는 모습이 진짜 너무 볼썽사나웠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참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날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아빠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엄마랑 선물을 좀 고르기로 했거든요. 바쁜 일상 중에도 이런 날 하나쯤은 기분 좋게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침 일찍 남편이 마사지 받으러 나간 걸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마 폰을 놔두고 갔나 봐요. 오전에 마사지 예약했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좀 멀리 나와 있는데 오늘 점심쯤 비 온다더라. 근데 거실 창문 내가 다 열어놨어. 혹시 시간 되면 네가 집에 가서 창문 좀 닫아줄래? 뭐 그 정도야 어렵지도 않았고 그 정도 부탁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죠. 시댁에 가서 거실 창문 하나하나 확인하고 모두 닫고 나왔죠.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 별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주 그냥 세상이 뒤집혔어요. 그 반지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초조함과 화가 섞여 있었죠. 너 혹시 거실 화장대에 서랍에 있던 반지 봤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 반지, 5캐럿짜리. 결혼하면 물려주겠다던, 나중엔 애 낳으면 주겠다던 그 반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시댁에 다녀간 사람은 오직 나. 시어머님 처음에 애써 돌려 말하려고 하셨어요. 혹시 잘못해서 뭘 치우다 떨어뜨렸거나 다른 데 옮긴 건 아닌지 해서. 하지만 곧 말투는 바뀌었죠. 네가 안 가져갔다고는 안 하더라. 그냥 너무 안 주니까 혹시라도 속상해서 손댄 거 아니냐고. 네 남편이 그러던데? 이 사람들 진심으로 나를 의심하는 거구나. 내가 그깟 반지 하나 탐해서 남의 물건을 훔칠 거라고 믿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남의 것에 손을 대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그날 저와 함께 친정 엄마가 시댁에 들렀다는 사실을요. 그제서야 의심의 방향이 옮겨졌죠. 그럼 혹시 네 엄마가 그 말이 나온 순간 진짜 이것들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묻고 사실대로 말이라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직접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그 반지 말인데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은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 말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순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걸 생각하니 이젠 눈물이 아니라 이가 갈렸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너무나 태어난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어머 미정아,
반지 찾았어. 내 가방 안에 있었더라. 내가 워낙 이것저것 막 넣어놔서 에구 참 별일이 다 있지. 미안하다는 말 있었어요. 하지만요 그땐 이미 늦었어요. 전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걸. 말 한마디면 부부가 아니고 믿음 하나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뼛속까지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부부가 아니야. 사랑도 아니고 신뢰도 없는 사이. 이건 그냥 동거인보다 못하는 관계지. 그 일 이후 저는 조용히 마음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서운하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무엇보다 그 사건의 본질은 반지가 아니라 신뢰였거든요. 반지는 찾아졌죠. 근데 깨진 마음은 어디서 다시 찾아야 하나요? 나를 의심한 것도 모자라 내 친정 엄마까지 의심한 사람들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구질구질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살아간다는 건 그건 나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겠다고. 그때 마침 회사에서 다시 한번 주재원 신청 공고가 뜬 거예요. 이건 신이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접수했고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 이번에 주재원 신청했어. 갈 거야.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을 깜빡이며 제가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나 지금 너랑 좀 떨어져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깟 일로 왜 그러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 그리고 너희 가족이 나와 우리 엄마를 의심한 건 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그 구질구질한 상황 속에 나를 밀어넣은 걸 난 용서 못해. 믿음이 깨졌어. 그러니까 당분간 시간 좀 가지자. 남편은 며칠을 울고 매달렸어요. 근데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내가 흔들리는 순간 또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나 네 뒷바라지 할게. 같이 가자. 회사? 그거 접을게.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우리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사실 그 말 저를 정말 많이 흔들었어요. 남편은 자기 일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일이 인생의 절반이라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랑 함께 가겠다고 하니 아, 얘 진심이긴 하구나 싶었던 거죠. 그 솔직히 시어머니 없는 해외, 그곳이라면 정말 우리 관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번쯤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걸어보기로. 생각보다 남편은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주지원으로 나가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제안을 했죠. 우리 3개월 동안 처가에서 지내자. 집은 얼른 전세 놓고 짐은 최소한만 남겨두고 정리하자. 그동안 장모님, 장인어른 뵈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솔직히 그 제안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동이었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정말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우리 진짜 잘 살아보려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엄마도 환하게 웃으셨고 아빠도 예전처럼 사위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남편 일부러 저녁마다 설거지를 하며 이 집 사위 역할 확실하겠다고 농담도 던졌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안 되는구나. 이 인간하고는 진짜 안 되겠구나. 포기라는 단어가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오는 거 익숙한 듯 지독하게 듣기 싫은 목소리였죠. 시어머니. 잘 가라. 그리고 우리 아들 참 잘 빼돌렸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들에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가 쫙 흐르더라고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심산인가 본데.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 전세금인 것 같은데 그 돈? 우리 아들이 나 줬어. 니들 해외 나가는 동안 용돈 끊긴다고 하니까 그걸로 쓰라고. 혹시 너 몰랐니? 어머, 몰랐나 보네.
얘, 이런 거란다. 아무리 네가 뛰고 날고 해도 아들은 결국 엄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암튼 잘 다녀와라. 근데 너희 돌아오면 우린 바로 합가야. 그건 알고 있으렴. 통화가 끝났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린 뒤 남편에게 따졌죠. 너 전세금 어머니 드렸어? 어, 자식 노릇하느라 드린 거야. 그동안 고생하셨잖아. 나 엄마랑 인연 끊었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심장이 옥신거릴 정도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딱 잘라서 말했죠. 인연을 끊었다고? 근데 어머니 나한테 합가하자고 하던데? 참 잘했네. 아주 너무 잘했어.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돌려드려야겠네. 남편의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어? 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려줘야겠어. 나란 사람. 나 그냥 원위치 할게. 너랑 이제 끝이야. 이 멍청아.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요. 한국에서의 상처, 그 지긋지긋한 관계들, 시어머니라는 그림자. 비행기 한 번 타면 그 모든 게 멀어질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거리로 멀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본질은 어디서나 그대로였어요. 결국 저는 그 남자의 엄마라는 본가의 그를 되돌려주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걸었죠. 성격 차이 그 흔한 문장 하나를 입증하려고 얼마나 많은 감정 소모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법에도 감정이라는 것이 실려있긴 하더라고요. 제 말이 제 진심이 조금은 전달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3년의 주재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짜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딱 시작하던 참이었는데 그 인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귀국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죠. 미정아, 잠깐 볼 수 있을까?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수소문을 좀 해봤죠.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지금 치매시래요. 그리고 그 남자 지금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락한 거구나. 도와달라는 말, 돌봐달라는 말, 다시 시작해보자는 말. 그 어떤 말도 듣기 전에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어디? 남의 인생을 또 망치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인간은 끝까지 재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내가 내 발등 찍은 건 맞지만 그 소개팅 주선한 그 사수 왜 자꾸 제 눈에 안 띄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